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엄청나게 할 말이 많고 해서 오늘은 아마 그 중에서도 좀 들어가는 얘기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그 부분들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18살에 그 아카데미아에 유학을 와서 이제 플라톤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소크라테스는 서민이잖아요. 산파의 아들. 그리고 플라톤은 귀족이었고 귀족.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의 아들이란 말이죠. 중간 정도 계층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갑자기 우리나라 중간 계층들도 이제 그렇게 속했었는데 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르죠. 의사가 참 병원을 다니다 보니 의사란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란 정말 그냥 권위 자체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그 활동하는 걸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혹은 본인도 뭐 해부도 해봤을 거고 막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성의 세계라든지 감각 그리고 가변적인 것들 또 개연성 또 우연성 또 복잡계 이런 거에 대해서 남다른 그 뭐랄까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앞에 두 철학자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고 나중에 그 아카데미아의 그 다음 원장을 뽑을 때 결국 플라톤의 조카인 스페우시포스가 되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도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2000년 동안을 지배한 철학자인데 학원 원장이 못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제 타지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제 작용을 했을 거라고들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뛰어난데 이 아테네 정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플라톤이 얼마나 아테네 그리스 요 세계를 이 현실을 아파하고 거기에 정치를 윤리를 세우려고 하고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이 타지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정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학문적으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윤리, 역사, 뭐 경제, 뭐 수사, 미학 이런 측면을 그냥 다 펼치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펼치죠. 어쨌든 간에 그 조카 플라톤의 조카가 그렇게 된다는 거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죠. 그리고 오랜 친구인 필리포스 그 엄청난 정복 그 군주죠.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의 이제 스승이 되죠. 헬레니즘 시대를 여는 인도까지 간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갈 때마다 동신물을 채집을 해줬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필리포스, 정신적인 어떤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좀 저 갈등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335년이 돼서 이제 아테네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열어요. 자기가 교육기관을 열어요. 릭테이온이라고 하는, 지금 프랑스에 그 어원이 나와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강의 뭐 그게 학생 강의, 대중 강의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 보도 거기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강의도 하고 막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유학파라는 말이 이제 붙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밑에서는 식물학자로 테오프라스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식물학자, 또 정치가로서는 데메트리오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 정치가, 이렇게 하여튼 어디 안 건드린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제정 로마가 될 때 이 사상이 또 그쪽으로 가고,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거기서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만은 이슬람으로 이제 전해져요. 거기에서 이제 이슬람이 초기, 그러니까 중세에 엄청나게 그 논리학들을 발전을 시키거든요. 재발굴해내면서.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조카가 그 원장이 되는 거를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왜? 이 사람은 자신이 최소한 지금까지의 그리스의 모든 학문을 스스로 생각할 때 집대성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소한 스스로.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게 맞기도 하고, 객관적으로도 맞고, 자타공인이죠. 모든 그때까지 학문의 역사들을 다 써요. 무슨 얘기냐. 철학사를. 자연학에도 앞쪽에 역사를 그 전까지를 쫙 정리하고, 영혼론에도 그 앞쪽에는 철학사를 쫙 정리하고, 형이상학도 쫙 정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름만 잘 알고 있다고 해야 되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쫙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사원인이라고 해서 네 개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 그걸 이제 진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원질에 대해서 찾았던 밀레투스 학파, 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또 형상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라든지 엘레아 학파가 이제 수라든지 형상으로 이제 가는 거죠. 형상인. 그리고 작용인은 아직 안 올린 것 같네요.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그 자연철학자. 그리고 목적인 플라톤. 이 목적인까지 요 네 가지의 그 사원인을 이제 얘기를 하고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이 학문의 체계가 방대하죠. 방대하고 현대에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들이고, 그리고 최소한 2000년 동안 거의 이 권위가 무너지지가 않죠. 근데 이르기까지 언어, 논리, 과학, 수학, 신학, 과학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런 거 전문 다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학에도 뭐 정치, 경제 뭐 등등 다 들어가고, 미학, 뭐 비평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논리학만 가지고도 엄청나죠. 논리학이 200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2000년 동안. 라이프니츠쯤 와서 새로운 논리학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 말과 현상적인 것을 일치시켜서 따지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현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 그
철학자가 말과 현상과의 관계를 논리적 그림이라고 이제 이 사람의 전반 사상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이 참 진짜 대단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자부심을 가질 만했죠. 200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것이 뭐 암흑 시대였고 뭐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너무 뛰어났어요. 실제로. 우선은 그 범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범주. 카테고리, 그죠? 그 어원이 혹시 원주 아세요? 그리스 상황 이제 설명할 때 송사, 고소가 그렇게 많았고 재판이 많았다고 했죠. 고소예요, 고소. 범주가 고소라고요. 고소에서 나온 거예요. 고소를 딱 이제 접수를 하면은 이게 어떤 성격의 그 고소건인지 분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범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범주를 나눈 것이 뭐 질, 양, 관계, 장소, 시간, 능동, 수동, 소유, 뭐 자세 이런 걸 나누거든요. 거기에 실체까지. 그게 이제 나중에 칸트의 범주에도 영향을 되게 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기하학과 수학, 어디 안 다룬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과 또 그 사람의 영향이 극복되어 간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하학은 연속적인 걸 다루죠. 그러니까 기하학에서는 루트 2 같은 걸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는 불연속적인 걸 다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학 이후에,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카르트의 좌표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한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제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미분적 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좀 천천히 하도록 하고, 우선은 관계를 중시를 했다는 것, 그 범주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계속해서 자기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타자화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타자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의사 집안의 아들로서, 그리고 동식물학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생성을 중요시했던 그런 이유죠. 그리고 이제 그 명제라는 거 있죠. 명제. 이것도 그때 그렇게 오래전에 2000년도 넘은 그 전에 명제라고 하는 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집합과 명제. 정석에서. 정석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드러나나? 정석 다음에 센수학을 했을 텐데 학생들이 뭐 정석이건 센수학이건, 그러면 이제 명제에 그 화살표 이렇게 막 몇 개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때 했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이제 기호화 시켜가면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어떤 철학자가 뭔가를 세울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다 있지만 연속성 위에서 뭔가 세우는 것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거인은 거인이죠.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논리학만 가지고도. 그리고 이 명제하고 엄표나 진수라고 구별을 해요. 이 사람은 언어를 되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뭐랄까 층위별로 굉장히 엄밀한 언어에서부터, 그리고 굉장히 논쟁적인 언어 있죠. 이거 실생활에 쓰이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소피스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썼던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뭐랄까 위계적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명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중요성으로 치면은 엄밀한 것을 끝까지 범주, 명제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고, 그래서 이제 분석과 종합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분석이라고 하면 원리로 자꾸 쪼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공리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그 뭐랄까 원리, 정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정의롭다 말고 뭐는 뭐다 하는 거 있죠. 아주 기본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토대로 역과정이죠. 뭔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복잡한 걸. 제가 지금 계속 감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논리학 수학의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거기에서 어쨌든 출발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제가 플라톤 설명을 하면서 기하학은 좋은데 그거를 너무 추상적인 거 이거저거 다 묶어서 설명하려고 해. 그것을 너무 다 뭐랄까 원용하고 전용해 버리는 것 같아. 그거 하나로 다 환원시키려고 하는 거. 환원주의는 거부해요. 이것도 굉장히 현대적이죠. 환원주의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아주 엄밀해요. 태도가. 이 사람이 그러거든요. 대수학적인 것과 기하학적인 거랑 통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통용이 되지만은 그 정도로 뭐랄까 정직하고 엄정하죠. 그래서 근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영향, 왜 플라톤이 그 이후에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존재론적으로는 진료를 되게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적으로는 굉장히 엄밀하고 그 위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에서는 형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차가 어떻고 보편이 어떻고 이런 정의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플라톤의 영향은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깊이. 이 논리학 내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엄밀하고 분석적인 거, 엄밀성이 떨어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쟁론적인 것, 이런 것들, 엄밀했던 것이 이제 논리학이라면,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은, 그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변증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칸트 같은 경우에 그 변증법, 해겔도 마찬가지, 칸트도 마찬가지. 근데 그 엄밀한 부분, 좀 덜 엄밀한 부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흡수해서 이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3단 논법이 있고 쟁론술이 있는 거예요. 엄밀한 3단 논법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 정석에서 그 명제 그 관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엄밀한 거에서 쟁론술, 변증법, 그리고 변증법, 쟁론술, 그다음 궤변 이렇게 점점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 이제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재미가 되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즐기는 편인데도 그렇게 재미있진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몇 개 좀 재밌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논박 논박을 할 때 추론하는 시점의 엄밀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위계를 이루는 그 논리학의 위계. 그래서 궤변 정도가 되면은 처음 시작점 자체가 오류인 거예요. 오류. 그리고 이 사람은 변증뿐만 해도 그래도 쓸만한데 이제 쟁론술이 되면은 그냥 말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 토론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승리를 위한 것. 그 다음 이제 궤변으로 가면은 돈을 위한 것. 이렇게 좀 묶어요. 그래서 이제 궤변 같은 경우에는 오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뭐의 오류야.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야. 뭐 복합 질문의 오류야. 하는 그 오류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때 그 오류에 대해서 막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간단히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다룰 게 많은
진짜 학문의 체계를 다 세워놓은 사람, 그리고 20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그 권위. 근데 다른 걸 다 볼 필요도 없이 논리학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너무 놀랍다. 그리고 그 논리학의 그 뭐랄까 엄밀함,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그 뭐 범주를 나누고 분석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뭐 세세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간략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또 뵙겠습니다.